여러분, 저는 지금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년을 지탱해 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쌓아온 정칭입니까? 저는 오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진실을 여러분이 후회하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평생지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학자였고 4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모두를 대학에 보낸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늘 웃으며 말했지요. 나는 괜찮아. 자식들이 있잖아. 그 말 속에는 자부심이 있었고 안도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85이 되던 해 그의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빚이 있는 아들, 육아에 지친 딸, 해외에 나간 막내, 그들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는 결국 요양원에서 생애 마지막 3년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서가, 나는 자식을 너무 믿었어.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자식의 사랑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감당은 현실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냉정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40%에 가까운 노인이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설마 내 자식만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노후 준비를 미뤄왔던 분들입니다. 통계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통계주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형편에 따라 나의 존엄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입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품이 있는 노년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가 오늘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습관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들입니다. 이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드리는 가장 솔직한 당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자식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돈보다는 정신과 학문을 중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년에 있어 돈은 방파제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방파제가 없는 해변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는 언제나 옵니다. 병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예상치 못한 상실이 옵니다. 그 파도 앞에서 여러분이 자식의 손을 벌려야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무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어도 무게를 오래 견디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퇴직 후 모든 재산을 아들 사업자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자주 찾아왔고 명절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연락이 줄었고 찾아오는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식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의 방파제를 넘겨준 것이네. 노후의 경제적 독립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자식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여러분 곁에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의 뿌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 간섭하고 직장에 의견을 내고 손자의 교육 방식을 지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침범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저는 제 어머니의 모든 말이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그저 저를 걱정하셨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걱정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평생 공들여 키운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다릅니다. 105년을 살아온 저조차도 지금 젊은이들의 삶을 제가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조언은 한 번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관계를 살리고 통제는 관계를 서서히 말립니다. 마치 뿌리까지 물을 빨아들여 결국 나무를 쓰러뜨리는 겨울바람처럼 여러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뢰입니다. 나는 네가 잘 해낼 것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번의 충고보다 훨씬 깊이 자식의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와 친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관찰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세계는 점점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남는 것은 가족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고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대부분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제 아내는 평생 자신만의 친구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이끌었고 이웃과 차를 마셨으며 오래된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때로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아내는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자식 너머로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퇴직 이후 모든 시간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쏟았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도 혼자만의 취미를 가꿀 여유도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는 행복해 보였지만 자식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식의 연락을 조금만 늦게 해도 불안해하고 명절이 끝나면 며칠씩 우울해하셨습니다. 자식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자식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분의 세계였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우리의 뇌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웃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나와 다른 세대와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정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적 세계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채워야 한다는 누구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 없는 그 짐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연락이 끊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 오래 잊고 있었던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서의 얼굴을. 네 번째 습관입니다. 자신의 건강 관리를 포기하고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으며 시대의 경랑 속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이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매일 아침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습관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걸었고 먹는 것을 조절했으며 잠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자식의 손을 빌려야 할 때가 되어버립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 잡아달라고 하고 약을 챙겨달라고 하며 거동이 불편해지면 부축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은 기꺼이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자식의 삶도 함께 묶이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일찍 나가거나 여행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이것이 자식의 불만으로 이어질 때 부모는 크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술과 담배를 절제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러분 자신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걷습니다. 느리지만 걷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선언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서서 걸으면 됩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누군가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배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책을 읽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읽었고 가난했을 때도 읽었으며 슬픔이 밀려올 때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나이에도 왜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날이 진짜 늙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잃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노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 혹은 자녀를 다 키운 이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평생 일과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눈이 빛나는지조차 오래전에 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헌신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저는 한 제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65세 은퇴한 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 형편없었습니다. 스스로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 나갔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나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서 생긴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취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 감각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나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우울감을 줄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며 몸으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글쓰기가 될 수도 있으며 텃밭 가꾸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있는 노년은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멈춘 노년은 아무리 자식이 곁에 있어도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아직 피어나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울 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꽃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피울 수 있는 꽃입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자식에게 정서적 외로움을 전부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뒤, 오랜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깊고 무거운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가져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감정적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는 것은 어떤 자식에게도 공평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감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이 세상에 내보낸 독립된 하나의 생명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겁니다. 자식은 바쁜 중에 받습니다. 어머니는 외롭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십니다.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죄책감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자식이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고 방문 횟수가 줄어들며 관계는 서서히 경직됩니다. 아무도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서로가 상처받는 이 상황, 여러분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은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하나의 감정으로, 하나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혼자 있는 능력,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스스로 충만한 사람 곁에 사람들은 기꺼이 모여듭니다.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으면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로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천천히 그러나 가장 깊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은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간섭하는 모습은 보이고 건강을 방치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7번째 습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노년의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70대에 처음으로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실감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80대의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삼키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나를 내버려 두겠어? 그 설마가 그분들의 노년을 갉아먹었습니다. 설마는 계획이 아닙니다. 설마는 희망이 아닙니다. 설마는 단지 불안을 잠시 덮어두는 얇은 천 한 장입니다. 비가 오면 그 천은 순식간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노년의 비는 반드시 옵니다. 병이라는 비가 오고 상실이라는 비가 오며 예상치 못한 고독이라는 비가 옵니다. 그 비 앞에서 설마라는 천 한 장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세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으며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후 준비를 미뤘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먼저였고 집장만이 먼저였으며 언젠가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왔고 명절에는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돈의 액수는 조금씩 줄었고 모이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 치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아니면 자네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둘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에만 집중하다가 후자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노년에 치릅니다.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여유가 없을 때, 가장 혼자인 시간에 그 대가가 찾아옵니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와 노년을 보낼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 두십시오. 몸이 불편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자식에게 떠넘기지 말고 미리 정해 두십시오. 이것은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노후를 설계해 두는 것, 그것은 자식에게 너는 내 삶을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이가 들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스스로를 갈고 닦은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준비되지 않은 노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준비된 노년에만 비로소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50이라면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60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 말을 오늘 이후로는 마음속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스스로 준비한다. 그것이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여러분의 노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설계를 맡기지 마십시오. 품이 있는 노년은 스스로 준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7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외면하고 싶으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변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못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증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공을 증명해야 했고 능력을 증명해야 했으며 좋은 부모임을, 좋은 배우자임을, 좋은 사람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증명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인정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욕심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줄일수록 삶은 오히려 더 가득 차오릅니다. 행복은 분자가 아니라 분모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침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을 전달해야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하며 내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정으로 깊은 것들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가족 사정을 굳이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품위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슴도치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찔리지 않을 만큼, 그러나 온기는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과도 친구와도 형제와도 그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멀면 차갑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엄하게 늙어가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그 고요하고 단단한 노년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스스로 일어나 걷는 것, 오늘도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는 것, 오늘 하루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쌓여 품위가 됩니다. 하루하루가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곧 이 생을 마무리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그 평화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나십시오. 사랑하되 거리를 두고 베풀되 소진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살겠다고. 인생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급류를 만나고 때로는 잔잔한 여우를 지나며 그렇게 흘러 결국 넓은 바다에 닿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흐름 속에서 의연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여러분다운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 남겨진 여성들이 가진 것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돈을 빼앗아 간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겁니다. 험악한 얼굴, 위협적인 태도, 수상한 눈빛,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본능이 경보를 울립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 동안 목격한 진짜 위험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논리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는 것.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외로울 때는 판단력의 문이 살짝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아름다운 말들이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히 필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판단력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위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겉으로는 선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재산과 자유와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는 5가지 문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5문장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방어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란 어떤 말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105년을 살고 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평화로운 노년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자신감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0대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고 퇴직 후에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총명하고 단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혼자가 되셨고 저는 가끔 안부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테크 설명회에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강사가 매우 친절했고 설명이 너무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은 40년 동안 모은 저축을 그곳에 맡기셨습니다. 1년 후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그 설명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셨냐고.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이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다정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하면 돈이 2배가 됩니다. 이 문장은 언제나 가장 듣기 좋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피곤할 때,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오랜만일 때, 그 순간 우리 뇌는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로를 갈망하는 기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합리적인 약속도 가능성처럼 들립니다. 저는 철학자로서 이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간은 손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익을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때 2배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심처럼 느껴집니다. 이 돈이 더 불어난다면 나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이 판단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정당한 수익에는 언제나 정당한 시간과 정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단기간에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불안을 정확히 겨냥한 함정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금리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말 앞에서는 그 어떤 설명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들리더라도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한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48시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절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와 이틀을 기다리십시오. 이틀 뒤에도 그것이 여전히 좋은 생각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신뢰할 수 있는 가족 혹은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진짜 기회는 48시간을 기다려 줍니다.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돈이 2배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진 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아끼고 모은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존엄이며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2배라는 말 한마디에 건네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저에게는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고 저는 그를 친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몇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 사이에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쓰면 오히려 서로 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어리석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약서를 요구하면 관계가 상할까봐, 내가 그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의 판단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나만 믿으세요.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요? 이 문장은 매우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신뢰를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거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은 계약서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서로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둡시다. 문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증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을 가르치면서 늘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어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같은 의미처럼 보이는 두 문장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다고. 믿어달라는 말과 확인해도 된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자신이 있는 사람은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증을 피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관계를 잃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조용한 집안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정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관계를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진짜 신뢰는 문서가 없어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뢰를 가진 사람은 문서를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응합니다. 한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돈이 오가는 모든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신뢰하던 지인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관계가 진짜라면 기록이 그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기록 때문에 흔들리는 관계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제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그 감정은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남겨준 교훈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신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와 무방비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나라가 불타고 있을 때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시간들을 저는 직접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속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목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 방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땅을 샀습니다. 다들 사고 있다는 말 하나에 평생 모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990년대 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말이 골목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들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이 말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왜 이 말이 이토록 강력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혼자 틀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틀리면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나 혼자 반대 방향에 서 있다는 느낌, 그 고독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 압박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조언을 구할 남편도 없고 함께 결정을 나눌 사람도 마땅치 않을 때 다들 하고 있다는 말은 그 자체가 일종의 허가증처럼 느껴집니다.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니 괜찮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들이라는 말 속에 있는 그 군중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입니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하고 있다는 말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하면 손해예요 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둘째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는 상상을 미리 심어줌으로써 현재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장이 노리는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진짜 좋은 기회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두르라고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투명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수록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반면에 가짜 기회들은 언제나 빠른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보다 분위기와 감정에 의존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원칙을 드립니다. 누군가 다들 하고 있다거나 지금 안 하면 손해라고 말할 때 그 즉시 마음속에서 경보음을 울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루 이상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기회라면 내일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밤 사라지는 기회는 처음부터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군중을 따르는 것은 때로 편안합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안전함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군중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조용하고 냉정한 판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판단력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가지 문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번째 문장은 나머지 4가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장들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문장은 여러분을 완전히 혼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무너집니다.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긴 위험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 문장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괜히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독립적인 어른이시잖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립입니다. 몇 해 전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고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부를 묻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 전화를 했고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었으며 명절에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 무렵 그 사람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자식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괜히 반대하면 어머니만 힘드시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따르셨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자녀들이 우연히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을 때 이미 2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할머니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오랫동안 너무 외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정확히 알고 접근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약한 곳을 찾아서 그 약한 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가족에게 비밀을 만들라는 말은 언제나 고립의 시작입니다. 피해는 언제나 고립 속에서 자랍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아닙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 곁에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두 번째 눈이 생깁니다.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줄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먼저 가족을 차단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식에게 숨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 대신 선택해야 할 사람이 그 낯선 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오랫동안 신뢰해온 친구에게라도 말씀하십시오. 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라도 확인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두 번째 눈을 만드십시오. 한 가지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족에게 숨기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어떤 이유로 포장되어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즉시 대화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의 모든 금전적 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의심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비밀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는 투명함 속에서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빛을 피하려는 것들은 언제나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함께 걷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자주 가던 골목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이 문장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문장 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놓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기회 상실 공포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는 고통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은 그 고통을 미리 상상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판단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학자들도 만났고 사업가들도 만났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경험 속에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것을 권하는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환자에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오늘 등록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서두름은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연막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실험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누군가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 자고 나서 결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짜 좋은 제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을 압박하려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본성이 높아지거나 더 강하게 압박하거나 또는 서운함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 반응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루를 기다렸다가 더 나빠진 결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가 평생을 후회하게 된 결정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루의 기다림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충동을 가라앉혀줍니다. 두려움을 가라앉혀줍니다.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의 4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이 문장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 대화 자체가 하나의 방어막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그 대화 상대가 없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규칙으로, 자신만의 원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제 기준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는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뜬 뒤에도 여전히 좋아 보이는 것만이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105살이 된 지금도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게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서두르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저와 함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가지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2배가 된다는 말,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하고 있다는 말, 자식에게 비밀로 하라는 말,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말. 이 5문장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서두르게 만들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것을 지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해진 뒤에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할 때마다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 내 삶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조용한 자립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자유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빠지고 예전 같으면 함께 나눴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어질 때 그 막막함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오랜 세월 곁에서 보아왔습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판단은 이성입니다. 그 2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정함과 신뢰는 다릅니다. 친절함과 진심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5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말 앞에서는 반드시 멈추십시오. 문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의 속도로 생각하십시오. 가족에게 숨기라는 말은 고립의 신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하루의 밤을 넘기십시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분명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날들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으며 조용하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입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나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존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그 문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고요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흘러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